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퍼부은 관세 폭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 실제로 터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엔 무려 25%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젯밤에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만 오갔을 뿐 시한폭탄은 미국의 예정대로 터졌고 우리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달러당 1,500원에 다가섰고 코스피도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첫 소식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 25%가 부과됩니다. 미국이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한 베트남, 대만, 일본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특히 중국엔 기존 관세에 더해 총 104%라는 비현실적인 관세를 때렸습니다. 우리나라 1, 2위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관세 전쟁 한복판에 서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하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104% 관세를 때려맞은 중국이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더 낮출 경우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위안화의 약세가 유도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동조화가 심각하게 나고 있는 우리 원화의 환율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1,500원 충분히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도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1.74% 내린 2293.7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진 건 1년 5개월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아직 관세율이 책정되지 않은 반도체 업종도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정확한 관세율 자체가 이제 나온 건 아닌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이제 반도체 또 자동차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 시기가 오는 11월이 아닌 내년 4월로 이례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 선진국 자금 유입이 늦춰지며 환율 방어 효과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 직전인 어젯밤에서야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세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히며 아예 원스톱 쇼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세 협상이 안보와 산업 등 여러 문제와 복잡하게 맞물리게 된 겁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16시간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약 28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무역 불균형 문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과 조선산업, 관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보호 비용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직접 올렸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약 1조 5천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연간 100억 달러는 현 방위비의 10배, 우리 돈 1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결국 상호관세 발효가 임박한 시점에 방위비 재협상과 알래스카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고 나선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써가며 무역과 산업, 안보 문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 대행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정부는 현지 시간 어제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주축으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압박할 여러 카드를 조목조목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는 점만 강조할 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얼마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훌륭한 통화라고 말한 것처럼 통화에 만족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국 간 최대 현안인 25% 상호관세 부과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꾸준한 방위비 증액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유지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왔다며 미국 측에도 이를 적극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상호 관세를 낮추는 게 최우선 목표지만 직접적인 우려는 표하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덧붙이는 데만 그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에 무역 흑자, 관세,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투자를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까지 시사했지만 정작 한 권한대행이 이 같은 압박 카드를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정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한 대행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상호 관세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중국, 일본과 함께 맞대응하기보다는 협상을 택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JTBC 김재현입니다. 결국 104%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疯了！特朗普的对等关税是真疯了。当全世界都更加糟糕的时候，只有我还过得去，这也是美国认为的经济崛起啊。 중국의 강대강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입니다. 반미 감정이 격해질수록 내부 결속은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8年前的贸易战我们没有被打趴下，现在更不会。 관영 매체들은 외국인들의 입을 빌리며 애둘러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Total perspective, tariff will actually wreak havoc in the whole global supply chain, and this will drag all businesses down. 트럼프의 비판적인 미국 매체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한편으론 관영 매체 계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중국의 반격은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입장만 바꾸면 중국은 언제든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취지인데 미중 갈등의 원인은 결국 미국에 있다는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당장 우리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첫 관문인 인천항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등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곳인데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박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대형 화물선이 들어오는 인천항 제3부두입니다. 신차 7천여 대가 선적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한국 GM에서 생산한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이 차량이 한 달여 뒤 미국 포틀랜드에 도착하면요, 관세 25%가 붙게 됩니다. 당장 미국행 자동차 물량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관세 탓에 미국 내 가격이 인상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수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GM차예요. 똑같이 깔려 있어요. 네. 똑같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좀 안 좋겠죠?
그 물량이 떨어지면 자기가 일거리가 줄어들건데. 곧장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보다 더 걱정되는 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향하는 중간재들입니다. 우리 중간재 수출 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각종 재화를 보내면 현지에서 최종 완성된 물품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 초현실적인 관세를 때리면서 중간 교역국인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컨테이너에 실리는 화물에서는 이미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짐 자체가 거의 정매돼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번 달, 저번 달. 이 물류는 이게 밑바닥이잖아요. 그러면 트럭부가 관세하게 되면 당연히. 총 물동량을 따져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인 건 이례적입니다. 좀 일 없어 난리예요. 원래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좀 많이 없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국제통화기금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1.5%로 조정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국회에 나왔습니다. 내란 방조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만큼 기소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가는 거란 비판이 쏟아지자 이 처장은 기소될 일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며 급기야 기소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직후 소집된 국회 법사위는 후보자로서 적절한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 대해 기소될 일이 아니라며 당당함마저 보였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신은 내란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가에서 저녁 모임을 했던 거는 정말 아무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대로 다 밝혀져서 아마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다가 자신을 지명한 건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게 고발당했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건 아니라며 이 처장을 두둔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란히 국회에 나온 오동훈 공수처장을 이완규 처장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경찰에선 이미 삼청동 안가회동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2차 계엄을 모의한 거 아니냐,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 안가를 사용한 거냐 이런 경찰의 추궁에 내내 날선 태도를 보이다 알 바 아니라는 답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4일 안가회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오히려 따지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만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는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서도 안가회동에 대한 질문엔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단지 국무위원들끼리 저녁을 먹기 위해 안가에 모였냐는 질문에 박 장관이나 이 전 장관은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라 안가에서 모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게 아니냐고 묻자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라며 날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처장은 안가회동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청동 안가는 경호처 관리시설로 대통령만을 위한 장소인데 대통령 없이 국무위원들끼리만 그 시설을 사용한 것이냐고 경찰이 재차 묻자 이 처장은 진술하지 않겠다며 모르기도 하고 알 바도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에 이어 공수처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은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내란 수사 대상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이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소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완규 처장이 대학 시절 5.18의 실상을 알리다 구속된 5.18 민주유공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서며 검찰 지상주의자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008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유공자 신청은 했습니다만 제가 한 행위에 비해서 좀 과분하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좀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학생이었던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 처장은 검찰 지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는 이 처장은 지난 2003년 3월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이 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이 당시 검찰의 기수서열 문화를 파괴하는 검찰 인사를 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검찰의 인사위원회는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검찰의 업무 또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업무 성격이나 그 특성은 그 구성원들이 또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이 처장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돼 윤 정부 추진 정책의 법적 논리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행안부 장관이 이미 가진 권한을 보조하는 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로 서울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학설상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두고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국회의장도 만약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정아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추천하는 게 월권인지 아닌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원론적인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첫 법적 대응도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이는 앞서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나중에 한 대행의 행위가 위헌 혹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헌재의 심리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명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재판 청구권 침해다. 그 임명과 관련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고요.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져 안정적인 개헌 논의가 쉽지 않다면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던 명태균 씨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명 씨가 더 적극적으로 폭로나 의혹 제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인데 이게 윤 전 대통령 수사뿐 아니라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인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며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명 씨는 구속 한 달 전쯤 자신이 들어가며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오는 거지. 게다가 임명면 진짜 TBC지.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질 거지. 명 씨가 구속된 건 지난해 11월 15일,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로부터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창원의 수사를 서울로 가져온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명 씨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중이라 어렵다며 검찰 출석을 미루던 김 여사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 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저격하는 메시지와 녹취 등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140여 명이 넘는 전 현직 국회의원 연락처가 있는데 이들은 물론이고 오세훈 씨, 홍준표 씨, 건성동 씨, 윤한홍 씨, 윤상현 씨 등을 비롯해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명 씨는 주거지 제한이 있지만 이미 막이 오른 대선 기간에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수사와 정치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육성 등 여러 증거들이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고 그동안의 해명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도 수차례 공개됐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명 씨와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지 오래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 여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김상민 검사를 도와달라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역시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반박은 윤 전 대통령의 말뿐이었고 이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2년 명 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기자회견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와 명 씨가 연락을 거의 끊었다고 말했지만 제가 일단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명 씨는 최근 총선을 앞둔 지난해 공천 심사 기간 김 여사와 48분간 통화했다며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댁에 도와달라고 말했다며 대화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검찰이 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출국 금지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곧 소환 조사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직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의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엿새 만인 지난해 12월 9일 출국 금지됐습니다.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자 파장은 컸습니다.
순방도 정상 간의 만남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첫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엔 여러 수사가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당분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2차례 거부하며 조사 없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만간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면 소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와 공수처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남아있어 출국 금지 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거짓 증언 논란을 일으켰던 김현태 전 707 특임 단장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707 간부들이 부대원들에게 김 전 단장을 선처해달라는 실명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부 부대원들이 압박감에 시달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를 주도적으로 현장 지휘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당시 김 전 단장의 지휘를 받던 일부 지역대장 등 간부들이 김 전 단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탄원서에는 단장님이 왜 보직 해임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부하들을 위해 헌신해온 단장님의 업적들이 묻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래엔 계급과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부대원들은 원치 않는 탄원서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원서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이름을 써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부대원들은 김 전 단장이 탄원서를 모으는 간부들과 접촉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 닷새 뒤 논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들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부하들이 김 전 단장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탄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탄원서 내용도 의문입니다. 탄원서엔 김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707 부대원들이 내란 사태 당일 민간인인 기자를 폭행하고 포박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김 전 단장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JTBC는 김 전 단장에게 부대원들의 압박감에 대한 입장과 탄원서 작성 관여 여부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계속해서 55일 남은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오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로 운을 뗀 뒤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해 준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권한대행을 맡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의사봉을 넘겼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인데 지난 2021년 경선처럼 대규모 출정식 없이 10여 분짜리 비대면 동영상으로 출사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모레 국회에선 정책 비전과 경선 캠프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 관련 내용도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내란 종식과 민생을 챙기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해 당 선관위원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큽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를 시작으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예정인데 이 소식은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출장길 인천공항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의 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선거 기간 중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새 과시형 그런 선대 조직 만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또 자신은 계파도 없고 정치공학도 모른다며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비명계 주자로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두관 전 의원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만간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 전 대표를 포함한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당내 유일한 부산 지역 현역인 전재수 의원은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선 룰을 확정합니다. 비명계 주자는 완전 국민 경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짧은 선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했고 비상계엄을 감싸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5년 전 자유한국당을 뛰쳐나갔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는 광장에서 뭉쳤고 오늘 마침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방송, 민주노총, 정교조,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적화되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싸워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에 호소하려는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와 비슷한 다짐을 했습니다.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헌법재판소가 내용과 형식이 모두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한 12.3 비상계엄을 감싸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죠. 그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는 건 아니고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메가더 장군상 앞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대권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잇따르는 출마 선언에 국민의힘 고문들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대선 출마는 개인의 자유지만 10명이 넘는 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까지도 마다 않겠다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볼 것인지 우려하는 심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거론되는 대선 주자가 10명을 넘어서 20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는 방침인데 이 방식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염원이 하나로 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시간가량 논의 끝에 오는 14일과 15일 후보 등록을 받아 본선에 나설 최종 후보는 5월 3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현직 지자체장들도 여러 대권에 도전하는 만큼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하루 전으로 정한 겁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경선 방식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 4명을 추린 뒤 그 다음부턴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차례대로 2명, 또 최종 1명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경선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이제 장점도 있고 모든 것은 단점도 있고 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고 그래서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1대1 결선 투표를 놓고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측은 JTBC에 기존과 다른 룰을 동원해 후보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건 보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선 후 봉합의 시간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면서 반대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 역시 비슷한 기류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군수 후보들을 중심으론 찬성 입장도 나오는 만큼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때 공수처 차량을 위협했던 지지자들이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욕설을 쏟아내며 차량을 흔들고 내리쳤는데 재판에선 공수처 차량인지 모르고 우발적으로 그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 심사가 있던 날,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공수처를 위협했습니다. 전단지 등 종이로 앞유리를 뒤덮고 차량을 내리쳤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직원들은 당시 30번이나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시위대가 정체모를 액체를 뿌려 불을 붙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라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며 공수처 탓을 해온 피고인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공수처 차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시위대 사이로 들어갔다가 누군가 메가폰을 들고 선동해서 우발적으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는 겁니다. 차량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몰랐고 통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되레 경찰 탓도 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이 갈 수 있게 비키라고 했으면 순순히 얘기를 들었을 텐데 도로에 나오지 말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 차량에 다가간 것도 경찰을 피해 뒤로 물러나다가 가까워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확보한 영상에 차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경찰이 시위대에 고지한 방송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 보도를 한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진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서대문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허모 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3달 만의 강제 수사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거연수원에 머무르던 중국 간첩단 99명이 미군에 체포됐다는 허위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보도는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 국방부도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기사에 미군 소식통으로 거론된 인물은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를 다니던 안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기사 되게 마음에 들어 했대요. 트럼프가 거의 눈물로 글썽였다고 그러던데? 안 씨는 미군 위조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출입구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약 3시간 동안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수색한 사이버수사대는 혐의를 입증할 전자매체 기록 등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해 피의자로 입건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씨는 2년 전부터 북한 개입설 등이 담긴 5.18 모욕물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허 씨에게 5.18 특별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허 씨는 고발된 뒤에도 5.18 모욕물 배포를 멈추지 않아 잇따라 추가 고발됐고 계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씨와 함께 고발된 조모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도 올해 초부터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4살 혜영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편은 집에 왔더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빈소에서 상주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남편이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엄마는 사위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딸 혜영 씨가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 혜영이가 왜 죽어? 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혜영이가 죽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을 못했죠. 통화를 했죠. 계속. 나는 못하고. 이제 떨려서 말도 못. 사위 서모 씨는 아침에 출근한 뒤 집에 와보니 혜영 씨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혜영이 불쌍해서 어떡할래?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별일 없었냐고, 진짜 별일 없었냐고. 전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빈소가 차려졌고 상주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남편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형사분들이 4분이 오셔서 이렇게 데려가고 그랬어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입이 쭉 웃듯이 그렇게 가더래요. 양압. 경찰 조사 내내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아내가 목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서 씨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버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서 씨는 홈캠 어플을 지우고 아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버렸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아까운 목숨을 빼앗겼는지 알릴 수 있도록 딸의 얼굴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가 우리 딸을 멀쩡한 애를 갖다 보냈으니까 저도 가서 형을 많이 받고 죗값을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위상에 흠집을 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It's too hot here, so the humidity is so high. So I need to bring many fans. 에어컨은커녕 더위를 식힐 공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폭염을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진료소는 밀려드는 환자로 난민촌을 방불케 했습니다. 제 복도에서 링게를 맞았거든요. 침대가 너무 부족하고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실려와서 그냥 전쟁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기본인 화장실과 샤워실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말에 의하면 샤워실에 당연히 너무 지저분히 쓸 수 없을 만큼 화장실 물 안 내려가고. Some are not that clean and there's toilet paper missing. So. 야영장엔 물 웅덩이와 진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고된 사태였습니다. 최종 점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꼭지를 돌려봅니다. 온수 냉동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찬물만 공급하는 수도관인데 뜨겁게 달궈진 것이었습니다. 준비 부족은 곳곳에서 드러났고 영국, 미국 등은 행사가 끝나기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외신을 통해 운영 미숙과 위생 문제 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태풍이 오면서 모두 철수하고 K-팝 콘서트로 마무리했던 잼버리.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없이 강행한 행사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미 다 된 것 마냥 지구를 495바퀴 뛰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지만 막상 받아든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재작년 6월. 프랑스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영어 연설에 우리 정부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Busan Expo will be a venue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See you in Busan in 2030. 대통령의 이런 맞춤형 외교 덕분에 엑스포 유치가 현실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이 당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유치한 것 마냥 민관이 500여일간 지구 495바퀴를 뛰어 가능했다는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가 받아든 성적표는 참패였습니다. 그해 11월 1차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29표를 얻는 데 그치면서 119표를 득표한 사우디아라비아에 크게 뒤졌습니다. 2차 투표까지 올라가는데 무리 없을 거라던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그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윤 정부의 부실했던 외교 정보 역량은 뒤늦게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투표 일주일 전까지도 공간마다 뿌린 비밀 문서엔 우리가 열세임이 파악조차 안 된 정황이 나오기도 했고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판세를 잘못 분석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낙관적인 보고가 결정적인 실책으로 이어졌다는 외교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시리어스하지 않고 어프로치가 마일드해요. 참고로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접근 방식이 진지하지 않고 가볍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오늘 새벽이었죠.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의 영어 뷰티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행 자신도 조금 전에 반응이 좋았다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 네. 한 대행은 하버드 대학교 석박사에다가 주미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자타공인하는 유창한 영어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영어에 얽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직후에 외신 기자회견 때입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윤석열 정부 입장은 정부 책임은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그곳에 간 게 잘못인가? 지금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사고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 그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한 대행이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도중에 통역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네? 자, 보신 것처럼 좀 황당하다는 네. 반응이 나오죠. 통역사도 좀 어찌할 줄 모르는 방법이 나왔는데, 자, 비극적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묻는 진지한 질문에 자, 마치 뭐 통역기가 고장난 그 책임의 끝과 시작은 누구냐,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가볍게 농담을 했다. 이래서 상당한 그 비난이 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판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참사 외신 간담회 농담에 대해서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라고 부적절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당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영어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외국식 영어를 쓰다가 좀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국내 기자를 상대로 하면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상당히 영어를 많이 써서 또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취임한 바로 그 해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넥티드네스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는 인클루시브하게 방향을
굉장히 터닝을 하고 있어서 시리어스한 논의도 별로 못했어요. 지금까지 어프로치가 저는 좀 마일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내 기자회견은 뭐 기자회견이지만 사실상 이게 대국민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섞어 쓰는 게 적절한지 그렇습니다. 잘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뭐 예의도 예. 좀 아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뭐 시리어스, 마일드 이런 표현은 굳이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영어로 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왔던 거고요.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설에 올랐던 지적 고쳐졌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는 차별화되면서 올리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어저스트를 지금 할 거라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거든요. 잘 고쳐지지 않는 버릇인 네.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영어 통화를 계기로 국민의힘 친윤계 안에서는 뭐 차출론 같은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대행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면서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물론 앞서서 보도해 드렸지만 정의와 고문 같은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이 곱게 볼까 우려가 나온다 이런 식의 반발도 있습니다. 뭐 고위공직자가 외국 정상이랑 직접 소통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면 나쁠 게 없죠. 장점이죠. 근데 영어 그 자체보다는 우리 국익을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 보호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네, 세컨드 이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나와 싸우는 권성동. 자,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여러 가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편향성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야당이 특정한 그 정치인의 발언을 틀었습니다. 자, 누구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어요.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저게 바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유정 후보를 지명하자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영상을 지금 야당이 오늘 튼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8년 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모습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이었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혐의가 빠지자 이에 반발하면서 무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이 박근혜 정부 탄핵 그 발언을 가지고 와서 또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어제 나와 싸우는 권성동 원내대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달 강원도 영월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도우려던 6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이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숨진 남성은 이 사고를 외면하지 않고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고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60대 정재현 씨는 새로 다닐 회사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캄캄한 도로 갓길에 차량 2대가 부딪혀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승용차 앞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외면할 수 없어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정 씨는 불이 나는 승용차로 곧장 뛰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사였던 정 씨는 소화기를 넘겨받아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기 한 개론 역부족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차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가며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네, 119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고가 났는데요. 여기 사람이 다쳐서 119 구급차가 좀 와야 되겠어요. 각한 터널. 그리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대화가 갑자기 끊어지고. 선생님, 불은 어느 승용차에서 났어요? 트럭에서 났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정 씨는 바닥에 누워 일어나질 못합니다. 사고를 미리 알지 못하고 달려오던 SUV가 정 씨를 그대로 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운전자와 정 씨,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정 씨는 양로원으로 봉사를 다녔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남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냥 도로 같은 데 이렇게 가다가 고장난 뭐 차량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래도 차 세우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와주고 신고하고 이러고서 항상 이동하고 뭐 가족여행 이렇게 가다가도.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남을 돕기 위해 나섰던 이 남성은 뒤따르던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하면서 숨졌습니다. 이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여느 날처럼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2차로로 옮겨 가속하는 순간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나타납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국도여도 고속도로처럼 차가 달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가해 차량이 과속한 건 아니었지만 앞선 사고 상황을 전혀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앞을 똑바로 살피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2차 사고가 비슷한 이유로 일어납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2차 사고 271건으로 141명이 숨졌습니다. 치사율 52%, 일반 사고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그 속도 그대로 충돌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 후에 충격이 더 커지게 되면서 2차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 사고가 났을 때 지켜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도로 위에 차가 멈췄다면 가장 먼저 비상등을 켭니다. 그런 다음 안전을 확인하면서 차의 뒤쪽으로 이동해서 이 트렁크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 뒤에서 오는 차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후 이런 보호난간 바깥쪽 같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도로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일단 대피부터 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최악의 여객기 참사, 어느새 100일이 넘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결혼 한 달도 안 된 신혼부부 노상훈, 윤휘수 씨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아파트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새 가전, 새 가구, 부부의 설렘이 가득한 이 신혼집은 100일 동안 시간이 멈췄습니다. 집주인은 신랑 노상훈, 신부 윤희수 씨.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신혼여행을 마치고 제주 항공을 타고 무안국제공항으로 돌아오려다 끝내 이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형 신혼집인데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집을 하면서 리모델링도 다 하고 가전가구를 다 사들이고 나서 3일 살다가 여행 가서 상훈 씨 동생은 형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오래 건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부터 장례 들어가기까지가 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형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150 몇 번째로 나왔거든요. 더 보고 싶은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형한테. 그 많은 그 모습조차도 나라도 좀 많이 오랫동안 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형한테 많이 미안하고 지금도. 휘수 씨 언니는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나무 앞에서 저 다리 위에서 동생 부부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때를 잊지 못합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동생이랑 제부 사진, 웨딩 사진 찍어준 곳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거든요, 엄청.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식인데 뭔가 둘이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거 찍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서봐 해가지고 찍어준 거거든요. 딱 여기서. 어렸을 땐 동생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엄청 때리고 엄청 싸웠죠. 제가 머리 다 뜯어놓고 동생은 여기 다 핥혀놓고
제 동생이 머리숱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 보면서 미안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뜯어놨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동생이 이젠 곁에 없습니다. 택시 타고 무안까지 갔어요. 그래서 무안으로 가는 내내 그냥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지, 사망자 숫자가. 이수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지? 그냥 그 정도 생각만 갖고 하고 있었는데. 만약 곁에 있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고 그냥 보내기 싫어요. 참사 100일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엔 국화꽃 대신 봄꽃이 놓였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희생된 179명도 따스한 봄의 순간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혜수야, 너 덕분에 TV 나온다. 언니 신혼집 들어가 봤어. 진짜 너무 좋더라. 제부랑 잘 지내고 있지? 너무 보고 싶다. 안녕 못하겠어요. 유족은 이 봄이 반갑고도 야속하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활주로에 핀 벚꽃이 반갑지만 이 봄꽃을 이젠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이 더 그리워져서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쇼트트랙의 박지원과 황대헌, 이 두 선수가 레이스 도중에 또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국가대표 선발전인데요. 지난해 너무 자주 부딪혀 넘어지면서 팀킬 논란에 휩싸였는데 두 선수의 악연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111.1m의 트랙을 9바퀴를 도는 1000m 경기. 황대헌과 박지원은 각각 2위, 3위로 달리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가 문제였습니다. 박지원이 앞서가는 황대헌을 인코스로 파고들며 추월하자마자 두 선수가 엉키며 박지원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은 황대헌을 실격 처리하고 박지원을 구제했습니다. 박지원이 추월한 직후 황대헌이 접촉을 유발했다 본 겁니다. 황대헌은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충돌은 지난해 팀킬 논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같이 국가대표로 나선 국제대회, 황대헌과 박지원은 서로 순위 다툼을 하다 넘어지길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황대헌은 실격됐고 넘어진 박지원은 입상하지 못하는 불운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악연은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모두의 레이스를 망치는 팀킬 논란이 일자 황대헌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지원은 이번 1000m 결승에선 4위에 머물렀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뽑는 선발전은 이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선발전 상위 24명의 선수만 사흘 뒤 시작하는 2차 선발전에 나설 수 있는데 종합순위 1위는 17살 고등학생인 임종원이 차지했습니다. 황대헌은 3위, 박지원은 8위를 했습니다. 올림픽에 나서려면 2차 선발전에서 최종 상위 8명 안에 들어야 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분홍빛 벚꽃이 절정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잦아서 만개한 벚꽃이 오래 머물진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에는 5mm 미만,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최대 40mm 정도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인천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2도로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날씨도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